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0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7% 하락하면서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좀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100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3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코스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는 730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도 해외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 상해종합 오늘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 반등 분위기보다는 좀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망하는 분위기와 함께 내일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 하루 전날에 이렇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그 매물이 코스닥 위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534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올라갈 듯 하면서 이제 다시 오른쪽 하방을 이렇게 고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 또 한번 반등을 할 텐데 그 수준이 이제 목요일 이후가 될지 내일 이후가 될지 다음 주까지 이제 시간을 끌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랫동안 주가가 눌러왔기 때문에 이번 9월달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추석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9월에 거래일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 하고도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9월을 마무리를 좋게 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잡히진 않고 있지만 천천히 잡히고 있긴 한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 미국의 FOMC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아들일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 이 움직임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4일 정도 매수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습니다. 540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1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어제 매도했던 것을 잠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옵션 만기일은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루하루 좀 주가를 흔들어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도 내일도 마지막까지는 한번 이 주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일 장 마감까지는 큰 마음 쓰지 않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이 하방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옵션 만기 하루 전까지 바짝 내리는 모습을 보아하니 내일도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 2차 전지라는 그런 테마로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렸는데 그 수급 자체가 이제 MSCI도 끝났고 그런 의무적인 매수량이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계속 이 물량이 쏟아지는지 내일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900포인트 떨어지면서 이탈을 시키면서 지금은 88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코스닥이 121선을 그동안 터치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었는데요. 이전부터 한 번씩 이렇게 아래꼬리를 달면서 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래꼬리가 아닌 아예 이제 밀어버리면서 터치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 121선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는 코스닥에 대한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이 멈추고 하락 혹은 횡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 테마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았고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 또 이제 2원 정도 상승을 해서 1330원까지 올랐고요. 고점을 이제 높이지 않는 선에서 2330원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쭉 이어지는 모습이고 9월달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FOMC에 대한 그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FOMC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면 이제 시장을 이제 완화시키는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고요. 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도 양쪽 다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하루하루에 따라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확실한 것은 이전에 고금리가 계속 이제 기대되는 그 시점에서 환율은 고점을 찍고 한 단계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갈 거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정도 수준, 거의 보합 수준인데요. 며칠 동안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지 한번 볼 거고요. 유로 톡스도 마찬가지 지금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변화 없이 선물 지표는 진행 중이나 내일까지 한번 꾸준히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지금 89달러까지 국제유가가 올라갔고요. 이제는 90달러를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곧 이제 그 9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사우디가 이제 계속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런 국제유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옴시티라는 그런 큰 공사를 앞두고 공사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제유가를 계속 끌어올려서 그런 대금 확보를 하는데 좀 쓰이는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국제유가가 이 천장을 뚫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멈출 텐데요. 천연가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2.7달러까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최근 이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이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단으로 좀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까지 좀 이제 상단을 뚫고 뭐 3달러, 4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좀 이제 시장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채권 금리도 지금 4.3%까지 올라가면서 우리에게는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국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망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국채를 가졌을 때 고금리를 준다면 믿고 갈 수 있죠. 그리고 국채 가격도 싸다라고 하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유동 자산들이 위험 자산보다도 이런 국채 시장이라든지 달러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향후 CPI 지표 발표라든지 FOMC에 대한 방향이 조금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표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40원 상승했고요. 0.8% 올랐습니다. 16,91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가 중간에 또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피 자체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수요일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 대부분이 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탈로 인해서 좀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종목 위주로 좀 많은 하락이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 모두가 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몇몇 종목들이 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긴 하지만 옵션 만기 특수 효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바짝 올랐다고 해서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이제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눌렀다가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그 수급이 전환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런 흐름이 좀 지겹기 때문에 확실한 이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그런 제3의 수급이 들어와서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을 늘리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행하던 거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16,82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4,500주 요 수준으로 크게 거래량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어제도 거래량이 없었고 오늘도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줄어서 29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에 이 피크가 아니죠. 최저점을 찍었던 거래량 수준과 유사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거래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모간서울이라든지 JP모간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 만기, 옵션 파생 상품을 이용한 현물 순환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내일은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는 사실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내일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이 끝난 그 다음 주가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했으면 하고 상방으로 이제 주가가 틀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1선 근처로 계속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고 어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아래꼴에 달면서 다시 올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좀 높여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고점도 좀 낮춰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제 세기형으로 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채워주면서 이제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음운구름이 두텁기 때문에 좀 거래량을 늘리면서 한 번에 좀 올라가주는 것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인 이평선을 이제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장기적인 이평선 아래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인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이 241선이라는 것은 240일 동안의 이 평균한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 평균 가격이 장기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멈추었고 이제는 옆으로 누워지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올라가 준다면 반등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가를 횡보하는 것을 끝내고 한 번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이제 좀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서서히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월봉은 양운구름 지키면서 진행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이 구간에서 좀 지겨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월봉도 이제 큰 음봉으로 이렇게 쭉 눌리고 서서히 이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느낌이 없었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저점을 찍고부터는 야금야금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 이 양봉으로 혹은 이 10월 달에 양봉으로 이렇게 요 구간을 메워준다면 사실상 이제 이 갭 하락은 메워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출발선을 원래 횡보하던 구간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이제 올라간다면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월봉선을 딛고 좀 이제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번 남은 하반기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6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1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얄밉기도 하고, 네,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일도 이제 이 매도를 끝까지 이어갈지, 혹은 내일 매수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매도를 했던 건지,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에 맡겨두도록 하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계속 장난질을 치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새로운 수급, 그죠? 제3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투자 4만 1000주 매수를 하면서 4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보험 투신도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큰 물량은 아니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13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는 다시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꾸준히 더 매수를 해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두산 애너빌리티를 담아주면서 그동안 이제 지분을 높여오던 이 투자자 중에 하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급을 늘려오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이 주가를 형성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좀 공격적인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준다면 이 구간을 뚫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만 말씀드리면 이 수급 자체는 둘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기다렸고 주가가 제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결국엔 때가 되면 이 수급을 모아왔던 것을 터뜨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차트 보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620만 주로 전날보다 이제 30만 주 정도 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날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신같이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에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100만 주 정도를 매도했기 때문에 9월 12일자로는 또 공매도 잔고가 확 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바짝 이제 공매도 잔고를 다시 늘리는 모습인데 그 뒤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늘리는지 혹은 줄이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27만 주 정도 1거래가 있었고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한 9% 정도 수준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 평소와 또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계속 눌러지는 것 같지만 이전과 유사한 구간으로 들어왔고 유사한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1년, 2년, 3년 뒤에도 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향후 6개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체 증시 분위기가 2024년으로 갈수록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증시를 따라서라도 이런 대형주들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라도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자, 대차잔고는 오늘 또 상환이 되었고요. 79만 주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는 이렇게 바짝 늘렸다가 또 하루는 이렇게 줄였다가 또 하루는 바짝 늘렸다가 굉장히 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인지 대차잔고가 하루하루 지금 바뀌는 모습이거든요. 이전과 조금 이 패턴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지금 굉장히 물량을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하면서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차잔고는 2130만 주로 전날보다 이제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와 함께 같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 신용 잔고가 다시 떨어질 때까지는 한번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옵션 만기 기점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금요일부터 해서는 움직임을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율은 9.3% 수준으로 전날과 유사했고요. 10% 수준에서 계속 공매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뭐 17,000원, 16,000원 수준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가격대 수준에서 계속 공매도를 채워놓고 공매도를 빼놓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주를 상장시키거나 혹은 블록딜을 하거나 할 때 주로 공매도가 이용이 되어 왔고요. 그렇게 물량을 소화시키거나 물량을 채워 넣을 때 그 매개로 지금 공매도 잔고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모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단가에 맞게 또 물량을 채워 넣는 것 같고요. 일단은 평균 가격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물량은 오늘 뭐 거의 동일했습니다. 21만 8천 주 매도 나왔고요. 전날 매도 이어서 오늘도 매도하면서 13.3%까지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0.5% 이상 지금 물량을 줄인 상황이고 내일 마지막에 이제 또 물량을 쏟아내면서 계속 줄일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거래원은 JP모간 어제 많이 매도했었죠. 근데 모간서울은 직접적인 매도가 없었음에도 또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한증권을 통한 것인지 혹은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일단은 또 매도 상위에 JP모건과 모건서울은 어김없이 나왔고요. 최근 이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이 세 증권사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쏟아내고 또 이제 공매도를 걷어들일 텐데 그 걷어들이는 시기가 다음 주가 될지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패턴, 공매도 흐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코스피가 열심히 올라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못 가게 저렇게 가둬놓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횡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용한 저는 횡보 작업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렇게 갇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제3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모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 물량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 끝내고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수원이 대형 분쟁에도 폴란드 원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 로펌을 선임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원전 수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선임은 이제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이 로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한수원이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법률 문제를 자문해줄 로펌을 선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한창임에도 계획대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한수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률 자문사를 설정을 하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아예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소송이고요. 수출은 수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출은 진행을 하고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약금이 아니고 뭐 손해배상금이라든지 그런 걸 줘야겠죠. 웨스팅하우스에게. 근데 그러지 않고 승소할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진행을 막을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수출을 한다면 수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중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사실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둘 다 이제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을 적절히 합의하는 과정이라고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소식이 더 들려올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발언이라든지 그런 횡보가
행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큰 소식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그 관련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폴란드도 정부 차원에서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심 바라면서 이제 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 전력공사 PGE의 합작법인인 PPEJ는 지난 11일이죠. 네, 17일이죠. 8월 17일에 폴란드 환경부에 APR 1400 이 두 기에 대한 건설 사업 추진을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제팍과 PG는 지난해 10월 한수원과 이렇게 퐁트누프 원전 두 기를 짓는 LOI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추진 신청서는 이제 폴란드 정부가 원전 건설 승인을 하는 절차에서 맨 앞 단계 과정에 해당된다라고 하고요. PPEJ는 오는 11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예정대로 2035년 한국형 원전 1호기를 가동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내에 이제 이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사실상 이제 이 건설을 승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PPEJ 말고 한수원의 이제 지분 49%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 49%를 가진 합작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부지를 이제 닦아야겠죠. 땅을 이제 평탄을 시켜야 되고요. 네, 그런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까지 모두 다 하고 본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빠르게 이제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연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총리가 지금 동유럽을 돌고 있죠. 그래서 그 폴란드도 이제 내일 방문을 할 것 같은데요. 그 폴란드 방문 시에 두다 대통령과 아마 그런 연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체코 쪽으로 가서 체코와 이제 원전 협력을 또 이제 약속을 했고요. 수소 에너지와 같이 이렇게 또 친환경 에너지도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체코 같은 경우도 지금 치열하게 입찰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입찰자 선정을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올해 10월까지 받고 이제 심사를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체코도 지금 유력한 것이 이 체코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원전 제조 능력에 대한 경제성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보다도 높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동유럽에 대한 그런 외교 문제가 사실상 미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1200메가와트급 모델이라는 것이 아까 그 퐁트누프 원전 1400메가와트급보다도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와 또 치열한 경쟁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 체코 원전 입찰을 앞두고 또 웨스팅하우스가 강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모든 수요를 웨스팅하우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 능력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과 같은 그런 제조 역량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2007년 부근에서도 웨스팅하우스에 납품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해외 수출이 그렇게 많았던 만큼 이번에 이제 그런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필리핀 쪽에서 한국 쪽에 바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요청을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가린인가요? 정부가 바탄 원전 620메가와트급인데요. 재가동 관련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한수원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해서 1984년에 완공이 되었었는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이제 가동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주기기라든지 그런 것들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외곽 건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필리핀과 또 한국이 이제 원전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미 이제 한수원이 이 제게 이제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이렇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약을 하되 협정을 하더라도 한국이 이 원전 재가동 사업을 맡는다라고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네, 추후에 또 이제 이 입찰 과정을 통해서 또 경쟁을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소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견적내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이 힘을 빌린다는 것부터가 지금 한국이 값싸게 건설할 수 있다면 한국 쪽에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지금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우디 원전도 지금 중국 쪽으로 갈지 우리나라로 올지 지금 굉장히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튀르키예 원전도 러시아 쪽과 지금 우리나라를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럽 각국에 대한 원전들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도 우리나라 쪽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제2의 원전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석탄과 탈석탄이 가속되고 그 다음에 고유가 그 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그런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 그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 요구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정기적인 전기차라든지 그런 이 전기 에너지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뭐 수소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제 효율이 높거나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서 값싸게 이제 생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이 에너지가 검토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 에너지들보다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각국에서는 노후화된 그런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운전에 대한 그리고 수명 연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NRC에서도 이제 플로리다에 위치한 터키 포인트 발전소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명 연장이 되면 80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증하는 전기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수명 연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추가로 더 돌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필요한 노후화된 부품들을 교체해서 다시 추가로 새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일종의 리모델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시장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제조 기업들의 기자재 수출 기회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제작, 터빈 제작 이런 데 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에 아주 깊이 침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승기에서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분위기도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오랫동안 계속 똑같은 저점을 찍어줄 때 많이 모아놓고 이제 이
상승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탔을 때는 이제 그 분위기를 즐기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고점에서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사우디 쪽에서도 네옴시티에 대한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우리나라 또 10대 그룹이죠. 총수들과 함께 국토부 장관이 같이 가가지고 사우디 쪽에 또 네옴시티 이 수주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두 개씩 사우디 쪽에서 이제 큰 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단조 1조 수주 이후에는 큰 건이 아직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매년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이 수주가 떴던 것을 보았을 때는 곧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로 이 매출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외에도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혹은 뭐 부가적인 그런 LNG 가스터빈이죠. 네, LNG 발전, 특히 10조 규모의 LNG 발전에 대한 입찰이 10월이었나요? 네,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렇게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또 이제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LNG 관련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이 10대 그룹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껴서 같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LNG 10조 규모의 사업이 한전이 이제 그 사업을 맡고요. 시공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두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5조 규모 원의 사업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투자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연말 가까이에 또 원전 이외에 이 가스터빈 관련 EPC 관련 큰 건이 한번 터질지 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결국에는 소송 전에도 대형 원전은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 폴란드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이제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원전 이외에도 지금 이렇게 대형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전도 진행 중이고 지금 여기는 없었지만 해상풍력도 국내 시장, 해외 시장 해서 좀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원전 기업이다, 뭐 가스터빈 기업이다,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베팅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2년, 3년 기다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2년, 3년 더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 3년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2, 3년 동안 투자를 계속 하실 거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저는 당장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상당 부분 반응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때까지라도 좀 봐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옵션 만기 잘 넘기고 자 이제 9월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